모두들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80년 이상의 삶 속에서 저는 단 하나의 단순한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면 인생의 끝에는 사랑에 둘러싸여 따뜻한 집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하며 비에 젖고 바람에 시달려도 아내와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힘을 아끼지 않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작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 때문이었죠. 평안한 노후, 곁에 있어주는 사람, 손주의 웃음소리가 있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폭풍은 하늘이 항상 평온하다고 방심할 때 오는 거라고. 그리고 제 인생의 폭풍은 제가 가장 믿었던 곳에서 덮쳐왔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마음에 꽂히는 차가운 칼날처럼 이미 아내한테 들었으니까 아버지 의견은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건 제 가슴을 조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픈 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단지 그림자, 인교자이자 방해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침묵을 선택하고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조용히.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치욕의 극치에 몰렸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합니다. 그 일은 제 아들 부부가 밤에 무너져 울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컸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면 아마 효도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부디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84세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꿈이나 희망을 가질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단 하나의 정말 단순한 것을 바랍니다. 따뜻한 집, 함께 둘러앉은 식사, 작은 방 안에 몇몇 웃음소리. 퇴직 후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서울 교외의 작은 한옥집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집은 크지 않지만 구석구석에 추억이 가득합니다. 나무문은 이슬바람에 색이 바래고 창틀에는 옛 페인트 자국이 남아있으며 우리가 매일 아침 차를 즐기던 마루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내는 항상 꽃을 기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집 앞 정원은 계절마다 꽃이 피어 항상 화사했습니다.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 때 저는 녹차를 홀짝이며 그녀는 무궁화 화분을 돌보며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제 마음을 얼마나 평온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나비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어느 가을 비바람 치는 날 주웠습니다. 나비는 아주 얌전해서 아내 발치에 붙어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고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줄 아는 듯 했습니다. 매일 저녁 벽시계 소리가 시간을 알리면 우리는 함께 TV 앞에 앉아 옛 영화나 요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그 침묵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남은 인생이 이렇게 평온하게 지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폭풍을 이겨냈든 우리는 마침내 안식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도 모든 걸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행복을 꽉 움켜쥐었다고 생각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저는 그 아침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내는 제게 뜨거운 차를 타서 조용히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 날씨 좋네. 정원에 가서 꽃 좀 꺾어 꽃병에 꽂을까 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나는 거실 청소할게. 우리는 50년 이상 함께 살아도 여전히 부드러운 호칭으로 부릅니다. 저는 아내와 작별할 생각 따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그날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노화는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하게 만든다고.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일로 다투지 않고 젊은 시절처럼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작고 단순한 물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피곤하지 않아? 밥 맛있었어? 어젯밤 잘 잤어? 인생의 끝에 행복이란 이렇게 단순한 일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자주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고생으로 거칠어진 손,
남편과 아이를 위한 밥과 옷을 만들어 온 손. 그 손은 한때 결혼식에서 제 손을 잡고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고 일로 쓰러진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꽉 잡지만 이전보다 떨림이 강해지고 얇은 피부 아래 푸른 혈관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영수야,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녀를 제대로 지켜야 해. 그건 제가 은밀히 맹세한 약속이었습니다. 황혼역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마루에서 가을 어느 오후 산들바람이 나무짚을 흔들고 마른 잎이 옛기와 위를 사각사각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추석날의 일, 저는 아직 마른 청년으로 장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하고 결혼 준비를 해온 날들, 어느 때 제가 서툴게 정원의 무궁화 가지를 꺾어버린 걸 떠올리며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습니다. 고양기 탓이야, 내 탓아냐. 그 웃음소리는 지금도 어딘가에 울리는 듯하지만 지금은 이미 단지 추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노화는 고독한 날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녀가 곁에 있는 한순간도 고독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의 친구이자 안식의 장소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온한 날들은 제게 금보다 귀중했습니다. 저는 한때 둘이서 인생의 끝까지 손잡고 걸을 거라 믿었지만 운명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왜 제가 그렇게 절망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게 변하기 전 제 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단순한 행복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라고 느끼게 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 밤, 살을 내는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 하늘 전체가 번개에 갈라지고 천둥 소리가 산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모든 세세한 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게 어제 일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녀, 제 인생의 반려자는 그날도 따뜻한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아 밝게 웃으며 뜨거울 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매워거봐 할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에 야채 된장찌개는 최고야. 저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작게 고개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항상 고마워. 그녀는 그냥 웃었고 주름 많은 눈에는 다정함이 넘쳐 저는 평생 그 표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미소였다고. 밤 중반쯤 잠자리 준비를 하던 중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녀는 가슴을 누르고 얼굴은 창백하며 떨리는 입술로 제 이름을 부르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야? 황급히 달려가 어깨를 안았지만 그녀의 몸은 갑자기 힘을 잃고 제게 쓰러졌습니다. 저는 떨리고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못했고 단 하나의 것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 할머니, 나 혼자 두지 마. 손은 떨려 응급 전화 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바닥에 떨어져 큰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려 구급대원에게 전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아내가 숨을 못 쉬어요. 유리창에 비가 쏟아지는 소리는 무력한 노인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우리는 그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는 차가워지려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떨어지지 않을게. 차 안에서 저는 용기를 쥐어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길게 울렸고 마침내 상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속에서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해. 빨리 병원으로 와.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로 키보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아버지, 걱정 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뭐가 가장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건지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회의보다 중요시하지 않는 건지 목이 막혀 더 이상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고 점점 차가워지는 그녀의 손을 쥐고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운명은 제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저는 절망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심장 박동처럼 울립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으로 저는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냥 작게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반려자이자 마음의 친구이자 제 곁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 그 차가운 비의 밤에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고 실컷 울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쓰디쓰고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온몸에 퍼지는 격렬한 고통만 남아 저는 길게 이어진 복도 한가운데서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방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거기서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정한 얼굴이 이제 창백하고 눈은 잠든 듯 감겨 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을 거라고. 저는 떨며 할머니의 손을 쥐고 제 뺨에 대고 무력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 돌아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았어?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내리고 격렬하게 분노를 쏟아내듯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모든 평화를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혼자 새하얀 방에 앉아 할머니 손에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실제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한 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앉아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생이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감정을 아십니까? 그 고통은 너무 깊어서 저는 그 추운 비의 밤 할머니와 함께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마지막 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마음은 부서질 듯 해도 평생을 제와 함께한 여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비가 그친 무렵 저는 조용히 유채수령에 서명했습니다. 흐린 하늘, 스치는 바람, 그리고 제 마음속은 한 면이 무너진 공허였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흐린 아침에 치러졌고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마루를 스치고 얼굴을 때려 아프게 마비시켰지만 저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향연이 주위를 채우고 슬픈 독경 소리가 울리며 목탁 리듬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고통을 새겼습니다. 저는 흰 상복을 입고 얇은 천두건 아래에서 잿빛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돌을 짊어진 듯 할머니의 영정 앞 제단에 다가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다정한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반세기 이상 매일 본 미소로 이제는 단 한 장의 사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야윈 두 손을 모아 입속으로 기도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전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말은 띄엄띄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영수는 미안해. 끝까지 돌보지 못했어. 주위에서는 참석자들의 속삭임, 출입소리, 정원에서 노는 아이,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은 단지 넓고 차가운 공허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반이 떠나고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길고 고독한지 알았습니다. 저는 제단 곁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가끔 친척들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김씨,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냥 고개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위로의 말도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점심 무렵, 참석자들이 줄어든 무렵, 저는 일어나 마루로 나가 남은 친족들을 위해 물을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객실 문에 다가가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로원에 보낼까? 집으로 데려갈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물 쟁반이 떨리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 타일에 튀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상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고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 잘못 들었어. 그런 말 할 리 없어. 하지만 곧 아들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고 낮게 망설이듯 들렸습니다. 나도 생각했지만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마치 머리에 일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피가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아들, 키워 믿어온 아들이 저를 양로원에 보낼 이야기를 하는 건가?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누군가 바닥에 묶어놓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어린 시절 그가 옛집 정원에서 비틀비틀 걷기 시작한 모습이 스쳤습니다. 고열로 밤새 간호한 일, 논밭에서 땀 흘려 학비를 벌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이 말인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기 전에 다음 말이 차갑고 계산적으로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예금이 있으니까 만약 집에서 제대로 돌보면 미래의 모든 게 우리 거가 돼. 저는 말을 이뤘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입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애정 어린 보살핌은 결국 돈 때문이었나. 그들의 눈에는 저는 더 이상 아버지도 혈연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상품처럼 재산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물쟁반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간신히 문턱에 매달려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텅 비고 뼛속까지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이 일격이 가슴에 꽂히고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돌아서서 천천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마치 1000kg 무게를 진 듯 했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겨우 물 쟁반을 책상 위에 놓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야윈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을 끝자락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은 넘쳐 흘러 뺨과 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제단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기 할머니 사진이 미소 짓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향을 한 묶음 더 피우고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막힌 목소리로 할머니 어떻게든 또 하나의 걸 잃을 것 같아. 할머니가 떠나고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야. 향연은 흔들리며 가볍게 피어오르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마치 지금 제 인생처럼 허무로 녹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대화 소리가 계속돼도 어둠이 집을 감싸도 마음속에서는 짙고 무거운 어둠이 퍼져 모든 빛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너무 믿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 그들에게 짐이 됐기 때문인가? 아니면 돈 때문에 가족의 유대를 잊었나? 이유가 뭐든 사실은 하나, 아내를 잃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가족 안에서의 자리도 잃은 거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반려자를 잃은 직후에 그 말을 듣는 것만큼 아픈 건 없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금이 가 있었고 그 말로 그것은 산산조각 먼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 후 원래 차가웠던 집은 더욱 고요해져 무서운 정적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수건 한 장, 옛 한복 한 벌. 만질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서울 교회의 작은 집은 이제 저와 어둠만 남았습니다. 벽 구석구석에 할머니의 모습이 비치고 할머니가 뜨개질하던 의자나 할머니 손이 닦은 자국 있는 차탁자가 보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수씨, 밥 먹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문틈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소리뿐입니다. 장례식 후 날들, 아들 민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어색하지만 걱정을 가장 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불안해요.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솔직히 그 말 뒤에 숨은 진실은 이미 알았습니다. 장례식 날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잊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제 아들입니다. 저는 자신에게 타이르듯 아마 그때는 혼란해서 실수로 한 말일 거야. 아마 제 과민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또 한 번 상처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짐, 옷 몇 벌과 일기장, 할머니 사진 액장을 챙겨 민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서울 중심에 있고 화려하고 모던해서 제 옛 한옥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흰 벽, 반짝이는 나무 바닥.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너무 깨끗해서 처음부터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집에 발을 들인 날, 며느리 수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에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치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기뻐요. 언제든 아버지를 환영해요.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얇은 얼음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 끄덕이고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둘이서 패끼쳐서. 민호가 서둘러 와서 짐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가 여기 계셔 주시니까 우리는 안심이야. 저는 입술을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안심. 진짜 무슨 안심일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아버지는 예금이 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왜인지 목구멍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제게 음식을 자꾸 권하며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고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먹을게. 하지만 민호 쪽을 보니 그는 저를 똑바로 보지 않고 눈을 피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범하게 지났습니다. 그러나 점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다 수진이 주방에서 나와 제게 눈을 돌리며 평소 미소를 무너뜨리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부터 냉장고는 함부로 열지 마세요. 가족 식사량을 제대로 계산해야 하니까요. 저는 멈칫하고 그녀의 눈을 보며 이건 단순한 부드러운 주의가 아니라 경고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 사과 하나만 꺼냈어. 수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지금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지갑에서 약간의 용돈을 꺼내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오니 수지는 제 손을 빤히 보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뭐에 쓰실 거예요? 확인이 필요할까? 그 말은 산들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제게는 무거운 도끼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돌아갔지만 손이 떨려 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주우며 그 순간 저는 제가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단순한 골칫거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그 집 안에서의 압박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작은 일이라도 예를 들어 손주에 먹이는 법이나 물건 정리법에 대해 입을 뗄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오래 스마트폰을 쓰는 걸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서 좀 놀아. 눈 나빠질 거야. 말이 끝나기 전에 민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막았습니다. 이미 아내한테 들었으니까 아버지 의견은 필요 없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제 남은 자존심을 찌찢는 칼날 같았습니다. 희미하게 웃고 고개 끄덕이며 천천히 방을 등졌습니다. 제 마음은 무겁고 수치심이 목구멍에 치밀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지지대도 아니고 존경받는 존재도 아니라는 걸. 저는 단지 그림자, 쓸모없는 노인으로 연민의 마음에 매달려 사는, 아니 오히려 그들이 노리는 예금에 의지해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처음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건 실수였을까? 하지만 답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저는 잘못됐습니다. 달콤한 말을 믿고 뒤에 차가운 눈을 놓쳤습니다. 그 밤은 지내온 어떤 밤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깥 빗소리나 얇은 옷의 차가움 때문이 아닙니다. 제 가슴 속에 폭풍이 포효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방은 복도 끝에 있고 작고 소박합니다. 침대와 제가 집에서 가져온 옛 나무 책상, 그리고 책상 위에는 할머니 사진이 제대로 놓여 있습니다.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인생 대부분을 겪은 제 주름진 얼굴을 비추지만 이토록 괴롭고 고독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민호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 은행 대출이나 새 아파트 이야기를 하는 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매우 터질 그 소리를 쫓아내려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그 저주스러운 장례식 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예금이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혈관이 솟은 손을 하얗게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이 며칠간 지켜온 제 평정을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호 이상 안 돼. 여기엔 하루도 더 있을 수 없어. 수 없어. 저는 할머니 사진에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옛날과 다름없이 평온했지만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제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할까요? 떨리는 손으로 액자에 닿으니 차가움이 마음을 조였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봐봐.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야. 나는 타인이고 다한정에 매달려 여기 있는 거야.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해? 답은 없습니다. 단지 사진 속 다정한 눈과 오후 향로의 영이만 남아 희미하게 떠다닐 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약한 빛이었지만 생각할수록 밝아져 제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까? 저는 84세로 건강은 쇠하고 친구도 차례차례 떠나고 친척도 민호 말고 없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가는 건 앞으로의 인생을 고독과 부족 속에서 보낼 각오를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건 제 자존심도 존엄도 묻는 거니까요. 저는 거기 앉아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져온 건 적었습니다. 옛 옷 몇 벌, 모서리가 다른 가죽 지갑, 글자로 빽빽한 일기장 한 권, 그리고 할머니 사진 액자. 제 인생 전부가 이제 하나의 가방 안에 압축돼 있습니다.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역시 80년 가까운 인생을 돌아보니 결국 이게 다야. 벽시계의 똑딱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큰 결단의 초를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작은 제단 앞에 다가갔습니다. 여기엔 할머니를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고 야윈 두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향연이 소용돌이치며 희미한 전등 불빛에 녹아들어 마치 방 전체가 안개에 쌓인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힘을 쥐어짜듯 말을 잇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나는 네 차가운 대우에 무력했고 가족이라 불리는 걸 지킬 힘이 없었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옛날 집이라 불렀던 곳에 갇혀 살기 싫어. 할머니, 나에게 용기를, 여기서 나갈 용기를. 기도를 마치고 향을 제단에 돌려놓고 천천히 할머니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 할머니의 속삭임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수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압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저는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떠나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낡은 천가방을 꺼내 옷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접고 일기장과 사진 액자와 함께 넣었습니다. 동작은 천천히 마치 이별 의식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에 숨막히는 긴 밤이 새겨져 있고 절대 잊지 못할 장소였습니다. 모든 걸 정돈한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집은 어둠에 쌓여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 소리를 내고 처마 밑 빗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저는 민호 부부 방 앞을 살짝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건 수많은 추억. 민호가 태어난 날, 첫 울음소리, 등에 업고 밤을 지새운 날들. 부르고 싶고 작별 인사하고 싶지만 모든 걸 삼켰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전하고 싶은 말은 분명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에 스치고 새로운 선택의 문을 넘은 걸 실감합니다. 밤 안개 속 제 가느다란 그림자가 조용한 거리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결의와 함께 배웅도 없고 붙잡는 소리도 없어요. 단지 저와 낡은 가방, 그리고 이미 떠난 여성의 사진만이 마음의 지주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갈게. 그 희미한 새벽,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안개가 작은 길을 덮고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어젯밤 비 자국을 젖은 노면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낡은 코트를 꽉 여미고 어깨에 진 낡은 천가방은 무거웠습니다.
짐의 무게뿐 아니라 인생의 긴 일부를 지고 있어서요. 천천히 걸으며 다리는 납처럼 무겁습니다. 갈 곳은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걷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날의 차가운 말이 울립니다. 아내한테 들었으니까 아버지 의견은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예금이 있으니까.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찌르고 깊이 파고듭니다. 저는 작은 여관을 찾아 소박한 방을 빌리고 침대와 나무 책상뿐인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제 나이쯤 된 분으로 안쓰럽게 저를 봤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게 해주세요. 곧 돈 드릴게요. 그녀는 고개 끄덕이고 열쇠를 주고 돌아서 방을 나갔습니다. 차가운 방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 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나무 책상에 앉아 계속 할머니 사진을 보며 담배 연기 속에서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일기장을 열고 한 줄만 썼습니다. 연월일, 영수, 떠남. 분노가 아니라 한계에 달한 자존심 때문에 저는 며칠간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은 근처 공원에서 몸 풀고 낮은 간단한 국수를 후루룩 먹고 밤은 책상 앞에서 할머니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오후 은행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어떤 걸 떠올렸습니다. 민호가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제게 보증인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날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건 제 아들이야. 필요하면 도와주면 돼. 그게 다야. 하지만 지금은 통장을 보며 하나의 차가운 물음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저를 필요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서명과 이 돈만 원하는 건가?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의가 싹 텄습니다. 처음엔 희미한 빛이었지만 생각할수록 분명해져 제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모든 걸 취소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를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선 안 돼요. 다음 아침 저는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9시를 가리킬 무렵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지나니 향수 냄새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인생에서 겨우 몇 번 맡아본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접수 여성이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통장을 테이블에 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눈은 결연히 말했습니다. 이민호 명의의 대출 보증을 모두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조금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프로다운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 확인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고 하얀 관절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박동이 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큰 파장을 부를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5분 후 그녀는 종이 뭉치를 들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보증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저는 굵은 글자로 인쇄된 문자를 빤히 보고 천천히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김영수. 글자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서명 이상의 선언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거예요.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그녀는 고개 숙여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증을 취소하면 명의인의 대출은 즉시 거부됩니다. 저는 고개 끄덕이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일어나 돌아서며 걸어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차가운 은행 공간에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거리로 나오니 잿빛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쌀쌀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이해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몸으로 아픔을 알아야 새겨지는 교훈이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저는 작은 방에서 핸드폰 화면이 끊임없이 진동하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27통, 모두 이민호로부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책상에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답장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기장을 열고 한 줄을 썼습니다. 교훈이란 아픔으로만 사람이 깨닫는 거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마른 나무줄기를 격렬하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따르고 한 모금 홀짝이며 열기를 빨아들여 마음의 추위를 녹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돈을 아까워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싸움에 승자는 없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무언가를 잃었을 뿐이었어요.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걸. 저는 얼굴을 들고 그녀의 사진 액자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어. 하지만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걸까? 그날 황혼, 서울의 하늘은 평소보다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은 무겁게 드리워 마지막 빛마저 땅으로 삼켰습니다. 작은 새방 한 칸에서 저는 움직이지 않고 나무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거기 있었습니다. 다정한 눈과 따뜻한 미소는 옛날 그대로지만 그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환영이었습니다. 벽시계에 똑딱 소리가 무겁고 조용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놓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거기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교훈이란 아픔으로만 사람이 깨닫는 거다. 갑자기 테이블에 전화가 울려 퍼져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호, 제 아들, 그날로 32번째 착신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빤히 보고 가슴이 조여들고 눈을 감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은 멈추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분도 지나지 않아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번엔 착신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위처럼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는 말을 잃고 눈물에 흐려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마치 누군가 마음을 세게 움켜쥔 듯 했습니다. 제 손은 떨려 책상 끝을 쥐니 하얗게 됐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른 소년이 정원을 뛰어다니며 빛나는 눈으로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나랑 놀아. 저는 그가 고열로 잠 못 이루던 밤에 안아주던 걸 떠올리고 그의 학비를 위해 공사장에서 일하던 날들을 떠올리고 그가 자신있게 어른 세상에 발을 디딘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마치 부서진 꿈처럼 돼버렸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 자신의 차갑고 무감정한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아내한테 들었으니까 아버지 의견은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예금이 있으니까. 저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옷소매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한순간도 그 사랑을 멈춘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가 제 가슴에 꽂은 칼의 상처를 모두 지울 만큼 충분할까? 저는 전화를 책상에 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답없는 물음이 울립니다.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냥 반복일까? 그들은 다정해지다 점점 돈이 끼어들고 다시 저는 단순한 상품으로 돌아갈까? 저는 할머니 사진 액자를 봤습니다. 다정한 시선이 제 답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목이 막힌 채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답은 없고 단지 제 눈물 속에서 할머니의 그림자가 사라져갈 뿐이었습니다. 밤은 급속히 찾아왔습니다. 바깥에서는 가로등이 벽에 희미하게 어지러운 빗줄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작은 새방은 무섭게 조용하고 바람이 문틈을 스치는 소리만 깨뜨립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다시 멈췄습니다.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새지 않았습니다. 단지 화면이 반복해 밝아지며 그때마다 마음이 여러 번 아팠습니다. 민호가 패닉에 빠진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은행 연락 때문일 거예요. 오랜 꿈이었던 고급 아파트 꿈이 깨지고 그는 이제 그 사치를 쫓아 무엇을 희생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착신 사이에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변할게요. 우리는 정말 아버지가 필요해요. 들어주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 걸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아직 그의 아버지라고. 그러나 이성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용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깨진 신뢰를 주워 모으는 건 부서진 조각에 불과해요. 저는 전화를 다시 놓고 의자를 창가로 돌렸습니다. 바깥은 깊은 어둠이 펼쳐지고 가로등 불빛이 산발적으로 빛나 어두운 바닷속 작은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아. 언젠가 정말 가족 유대의 소중함을 이해해 주길 바래. 잃고 나서야 후회하지 않게. 그날이 오면 비록 내가 여기 없어도 너는 분명 나를 찾을 거야.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일기를 열고 천천히 썼습니다. 연월일 민호가 사과 메시지를 보냄. 너는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고 믿어.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여종어. 왜냐하면 떠난 발자국은 결코 돌아오지 않으니까. 펜은 눈물로 떨렸지만 저는 쓰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닫아 할머니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차 한 잔을 따르고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혀끝에서 가슴에 스미는 쓴맛. 쓰다. 인생처럼. 쓰다. 자신의 피로 가르쳐야 했던 교훈처럼. 밤바람은 문틈을 울리고 사람 뼈까지 떨게 하는 추위를 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차가운 좁은 침대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심장 박동이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건 하나의 인생장이 닫히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영원히 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제 행동은 잘못일 거예요. 노인인데 언제까지 고집부리나. 용서하고 돌아가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용서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집 안에서 그림자처럼 취급받고 부담만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계속 사는 건 죽음보다 괴롭습니다.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건 때때로 돈이 가족 유대를 흐리고 욕심이 사랑을 가리는 거예요. 평생을 가족이라는 단어에 걸어왔지만 마지막에 깨달은 건 가족이란 기와 지붕이나 높은 벽 있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작은 방에서 혼자 할머니 사진 곁에 앉아 있습니다. 외로운가? 물론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비로소 정말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아직 부모나 조부모가 계신 분들, 할 수 있는 한 사랑해주세요. 넓은 집 안에서 차가운 공허와 너무 늦은 눈물만 남는 날이 오기 전에. 안녕히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